그래서 이 진짜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이 뭔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바이올로지컬 현상에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약간은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주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X와 Y라는 유전자가 있을 때 X와 Y가 둘이가 같이 오버익스프레션 되든가 같이 액티베이션 되든가 같이 다운이 된다. 그러면 두 개가 분명히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은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일까?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보면은 꼭 둘이가 같이 업, 다운이 아니라 반대로 이게 업 됐을 때 이게 다운 되고 이게 다운 됐을 때 이게 업 되는 경우도 같은 경우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 커플링을 아주 클리어 컷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두 개가 전혀 릴레이션십이 없다면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이제 0이 나와야겠죠. 근데 우리가 X에 대해서 거의 모든 걸 알더라도 이것이 그 뮤추얼 릴레이션십에서 Y와의 관계를 알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그걸 이제 엔트로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뭐 여기에 어떤 네트워크 모델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엔트로피는 우리가 아는 연력학의 엔트로피는 완전히 좀 다른 엔트로피입니다. 다른 개념이고,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어떤 probability, 확률에서의 설명하는 어떤 방법인 것 같은데, 나중에 시퀀스를 할 때 이 엔트로피에 대해서 다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엔트로피보다는 probability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뮤추얼리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이런 코잘리티를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점점 많이 관측을 하면서 이것을 알아나갈 수는 있다. 근데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베이지안 어널리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지안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저는 아주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할 거고, 요즘은 유튜브에 그런 강의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가지고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쳐보면은 괜찮은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한글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따가지고 와봤습니다. 베이지안 인퍼런스는 뭐냐? 베이지안 인퍼런스에 대한 백그라운드부터 조금 보면요. X라는 것과 Y라는 것이 서로 링크가 돼 있다면,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면은 이렇게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 일어날 확률의 곱이다. 근데 거의 많은 경우 이제 X와 Y가 인디펜던트 하지가 않은 거죠. 그럴 때는 이런 릴레이션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는 Y가 일어날 확률에 곱하기 Y가 일어났을 때 컨디셔널리 Y가 일어났을 때 X가 일어날 확률, 이것이고, 그거는 반대로 X가 일어났을 확률 거기다가 X에서의 일어났을 때 Y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게 다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는데, 아주 심플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의 심플한 예를 들어보면은 이 클래스에서 우리가 지금 뭐 학생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 클래스에서 1학년이면서 여학생일 확률, 그걸 구할 때는 이 전체 학생 중에 여학생일 확률 곱하기 여학생 중에 1학년일 확률, 이렇게 곱해서 구한 것이나,
이 전체에서 1학년일 확률, 그리고 1학년 중에 여학생일 확률, 이걸 곱하는 것이 같다는 거죠.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에서 어떤 거를 유도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라는 조건에서 y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x가 일어날 확률 분의 y가 일어날 확률에서 y가 일어난 확률 곱하기 y가 일어났을 때 x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이제 베이지안 인퍼런스인데, 사실 그래서 보면은 이 x가 일어날 확률은 y의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y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그때 그 조건에서 x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의 합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요거를 포스테리아 프로바빌리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y를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잘 모르겠죠. 이거 도대체 뭐 어디다 써먹으라는 거냐. 자, 1700년대 베이즈라는 이분이 아마 수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로 지금으로 하는 신부님 정도 되는 분인데,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밖을 보지 않은 어떤 사람이, 동굴에 살면서 한 번도 동굴 밖을 나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동굴 밖을 나왔어요. 그랬더니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구나 라는 거를 신뢰를 가지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숫자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봤을 때 그러면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를 확률과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를 확률이 뭐 예를 들면 2분의 1이다. 그게 이제 이 y가 되는, py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그냥 2분의 1이다. 그게 이제 prior probability,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이전에 알고 있던 거를 그럼 하루가 더 지났어요. 그 다음 날도 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요. 한 번 더 봤을 때 그러면은 해가 동쪽에서 서서 서쪽으로 질 확률로 그것일 가능성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봤을 때에 비해서 두 번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그 신뢰를 그만큼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알아나가는, 깨달아 나가는 어떤 프로세스를 숫자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은 라플라스라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하는 라플라스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는 요 수식을 이제 고안을 해내신 거죠. 이거를 쓰면은 그거를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어떤 경험이 X라고 치면은 어떤 경험 팩터를 넣은 다음에 보면은 그 경험만큼의 더 확신을 가지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X에 대한 신뢰가 경험이 그걸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은 P가 내려갈 거고, 경험이 그걸 뒷받침해준다면은 P가 더 올라갈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점점 이 P가 충분히 높아지면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가 됐어요. 근데 사실상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게 인정을 받은 거는 거의 1950
50년, 6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이거를 숫자에 넣을 수도 있게 되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그냥 단순한 이렇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occurrence에 대한 probability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확률 통계 그것만이 이제 스태티스틱스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전통이고, 사실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는 약간 비주류로 있다가 이게 바이오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꽃을 핍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렇게 보면은 스태티스틱스 학과가 있고 바이오 스태티스틱스 학과가 따로 있어요. 바이오 스태티스틱스 학과는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바이오에서는 이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가 엄청나게 많은 각광을 받게 되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의 경험을 쌓을 수가 데이터를 그만큼 많은 거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든 상황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뽑으면 기존의 확률 통계를 가지고 어떤 확률적으로 이게 얼마가 될지를 알 수 있겠지만 그만큼의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바이오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가 그렇게 바이오 쪽에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결국은 어떤 네트워크를 그려놓고 어느 게 먼저다라는 것이 다 이제 파라미터 형태로 나타날 텐데, 그 파라미터를 경험치, 그러니까 어떤 실험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점점 확신을 높여가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디렉셔널 네트워크에서 어떤 식으로 코드가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확신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개념만 일단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 한 가지 예입니다. Y가 비가 올 확률이에요. 오늘 비가 올 확률. 근데 테레비에 비가 올 확률은 11%다. 11.11%라고 테레비에 나왔어요. 근데 내 경험으로 볼 때, 이 개구리가 울면 90%의 확률로 비가 왔어요. 개구리가 안 왔을 때, 개구리가 울었는데 비가 안 올 확률은 8분의 1, 12.5%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비가 올 때 울 확률이 훨씬 더 크다. 비가 안 올 때 울 확률보다, 비가 안 올 때도 울긴 우는데 그때보다는 비가 올 때 울 확률이 훨씬 더 크더라. 그럼 이 경험을 여기에 비추었을 때 우리는 오늘 비가 올 확률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수식을 쓰면. 그러면은 이 수식을 쓰면은 이제 이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울었어요. 울었을 때, 그때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개구리가 울 확률, 비가 안 왔을 때 개구리가 울 확률, 이렇게 해서 비가 오건 안 오건 개구리가 울 확률 전체 분해, 비가 왔을 때 개구리가 울 확률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의 요거를 기존에 포캐스트된 것을 개구리가 운 거를 근거로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요 수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포캐스트 된 걸로 볼 때 비가 올 확률은 9분의 1이죠. 11.1%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비가 안 올 확률은 나머지가 비가 안 올 확률이에요. 그렇지만 비가 안 올 때 개구리가 울 확률은 8분의 1밖에 안 돼요. 비가 올 때 개구리가 울 확률은 90%. 그러면 개구리가 울었으니까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오늘의 비가 올 확률은 한 50%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개구리가 우는 경험치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의 지식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데서 쓰이는데 뭐 이제는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은 이게 빅데이터라는 것이 데이터가 많이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기로는 좋은 데이터가 많이 쌓이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좋은 데이터보다는 나쁜 데이터가 항상 더 빠른 속도로 쌓여요. 그럼 그 안에서 좋은 데이터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를 할 때는 베이지안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 또 하나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다이어그노스틱스에서 이걸 많이 쓰입니다. 이것이 이제 리얼 데이터예요. 리얼 데이터인데 이제 뉴욕에서 어떤 하스피털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브레스트 캔서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브레스트 캔서에서 나온 것이 어떤 결론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질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예요. 자, 40대 여성이 브레스트 캔서를 가질 확률은 1.4% 정도 뉴욕에서는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가슴 사진을 찍었을 때, 가슴 사진에서 파지티브가 나왔을 때, 이제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슴 사진을 찍었을 때 파지티브가 나올 확률이 0.79%, 79%는 파지티브가 나와요. 근데 유방암을 가진 분이 가슴 사진을 찍었는데도 안 나올 확률이 21%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방암이 없는 사람이 가슴 사진을 찍었을 때 안 나와야겠죠. 90%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10% 정도는 나오더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유방암은 어떤 랜덤한 40대 여성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이 파지티브가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유방암을 가졌을까? 가졌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어떤 40대 여성이 사진을 찍었을 때 파지티브, 그러니까 유방암이 걸렸다라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유방암이 걸렸을 확률, 아까 구한 그 수식에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는 파지티브가 나왔지만 그 사람이 유방암에 걸렸을 확률은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게 폴스 파지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어날 어커런스 확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커런스 확률이 굉장히 높으면 어떻게 해도 뭐 이것과 비슷하게 나와요. 한 70-80%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다. 그러면은 진단을 하면 거의 여기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일단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 병이잖아요.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 병일 때는 특히 폴스 파지티브 확률이 굉장히 적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이와 같이 굉장히 부정확한 진단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고, 우리가 신문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좀 비슷한 예를 가져왔어요. 다른 여러 가지 예가 있었는데 비슷한 예를 가져왔어요. 신문에 많이 나오기를 어떤 진단 키트가 어떤 암 진단을 99%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암 예측을 획기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암은 많이 걸리나요? 그렇지가 않죠. 어떤 암이라도 확률이 그닥 높지가 않아요. 우리 당뇨병이나 이런 것들은 확률이 높지만 암은 뭐 기껏해야 뭐 1%도 채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암 걸릴 확률이 5%다. 그리고 보통은 이 얘기는 안 하잖아요. 폴스 네거티브, 폴스 포지티브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암이 안 걸린 사람이 을 95% 정도로 걸러냈다. 그러니까 암이 안 걸린 사람이 한 5%는 근데 파지티브가 나오더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진단 시약을 가지고 파지티브가 나왔어요. 그럼 내가 암이 걸렸을까? 내가 암에 걸렸을 확률은 몇 %가 될까? 이제 똑같은 이퀘이션을 넣어볼 수 있다는 거죠.
파지티브가 나왔을 때 내가 암에 걸렸을 확률. 그냥 암에 걸렸을 확률은 5%인데 파지티브가 걸렸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암에 걸렸을 확률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될까? 그래서 아까 그 이퀘이션으로 쭉 풀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지티브가 나왔지만 99% 정확도를 가진 시약으로 해서 파지티브가 나왔지만 실제로 걸렸을 확률은 50%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를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지 좀 더 리즈너블한 그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역시 많이 쓰인다. 이 네트워크 안에서 실제로 이 어떤 자극을 줬을 때, 호르몬으로 자극을 줬을 때 이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많이 업되더라. 실제로 이 안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바이오케미칼한 실험이 가르쳐주면 좋은데 잘 안 되거든요. 거의 그거를 정확하게 포인트아웃 해주지는 못해요. 우리는 항상 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났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가지고 그걸 추론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할 때 이제 베이지안 리컨스트럭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이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실험을 여러 번 해가지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결과적인 프로바빌리티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간다면 이제 이것이 실제로 여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얻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실험을 통해서 확률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우리가 네트워크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적용시킬 줄 알아야지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좀 더 쉬운, 좀 더 단순한 스태틱 네트워크인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hopefully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